어머니, 왜 저희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큰며느리 고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들었다.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살짝 내려놓았다. 평생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 최선이 공평했던 걸까? 민구 서방님은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서 왜 저희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세요? 큰아들 정민철이 옆에서 애써 말리지도 않고 어색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다. 그 모습에 더욱 속이 끓었다. 평생 키워온 자식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사랑도 노력도 단순한 계산이 되어버린 순간 가족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말하는 공평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으로 흐르는 비가 내 마음까지 적시는 듯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숨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큰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파고들었지만 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아니, 어쩌면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유산 정리를 시작하면서부터 큰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정민구와 정현주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작은 며느리 정현주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우리 가족이 된 지 10년, 딸보다 더 딸 같은 아이. 그애마저 이런 상황이 불편한 모양이었다. 어머니, 이번엔 큰아들 정민철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이미 충분히, 아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드러났으니까. 마음 한켠이 시려왔다. 첫째를 가졌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떼던 날의 설렘, 대학에 합격하던 날의 자부심. 그 모든 순간들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다. 내 아들은 이제 돈 앞에서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집은 그렇게 챙겨주시면서 또다시 고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며느리가 된다고 했을 때의 그 수줍은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 이제는 차가운 계산기가 되어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정희현, 우리 막내딸이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늘 정의로웠던 우리 막내, 오늘도 무언가 할 말이 많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유산 문제를 꺼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라도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 밖에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마치 오늘의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대화가 아닌 자신들의 몫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선택해야 한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계산 앞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가. 첫 만남을 떠올린다.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얼마나 설레었던가. 시장에서 좋은 반지를 고르며 가슴이 떨렸다. 며느리라는 존재는 내게 또 다른 딸이 생기는 것과 같은 기대감을 주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첫 상견례에서부터 알아챘어야 했다. 고민정은 시어머니인 나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선을 그었다. 예의 바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때는 그저 수줍음 이려니 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집들이 초대는 없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큰며느리는 친정에 가야 한다며 오지 않았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새색시니까 친정이 그리울 테니까. 하지만 그 다음 명절도 마찬가지였다. 큰아들네 집에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가끔 큰아들이 혼자 들르긴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다. 정연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수줍은데 내 손을 꼭 잡으며 인사하던 모습, 그 따뜻한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다. 어머님, 저는 친정이 멀어서 자주 찾아뵙기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정연주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다. 명절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들러 반찬을 만들어주고 집안일을 도왔다. 두 며느리의 차이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큰 며느리는 시댁과의 거리 두기를 원했고 작은 며느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길 원했다. 내 생일 잔치 때도 그랬다. 작은 며느리는 일찍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다.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 왔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끝내 오지 않았다. 큰아들이 혼자 와서 축하한다는 말만 전하고 갔다. 어머님, 우리 큰언니는 왜 저렇게 차가우세요? 정현주가 조심스레 물었던 적이 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마 큰 며느리의 흉을 볼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아파왔다. 명절이면 더욱 그 차이가 컸다. 작은 며느리는 이틀 전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다. 손주들과 함께 찾아와 집안을 북적이게 만들었다. 반면 큰 며느리는 항상 핑계를 대며 불참했다.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약속이 있어서, 아이들이 아파서. 변명은 매번 달라졌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그들은 오지 않았고 우리 가족의 빈자리는 계속해서 커져갔다.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손주들이었다. 큰집 아이들은 할머니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반면 작은 집 아이들은 나를 친할머니 이상으로 따랐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시려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다.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 생신에도 오지 않았다. 남편은 서운해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바쁜가 보다라며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의 마음도 많이 아팠다는 것을. 작은 며느리는 달랐다. 시아버지 생신이면 꼭 축하 자리를 만들었다. 손수 케이크를 굽고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얼마나 좋아했던가. 세월이 흐를수록 두 며느리의 길은 점점 더 멀어졌다. 한 지붕 아래 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특히 지난 추석,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다. 작은 며느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송편을 빚었다. 딸 이현이와 함께 부엌을 오가며 웃음꽃을 피웠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송편 만드는 거 좀 배워둘게요. 다음엔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졌던가. 하지만 큰 며느리는 또 오지 않았다. 큰아들이 전화로 미안하다는 말만 전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아니, 어쩌면 기대할 필요가 없어졌는지도 모른다. 큰 며느리가 원한 대로 우리는 정말 남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큰 며느리가 유산 문제를 두고 따지듯 말할 때도 크게 놀랍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린다. 마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선택의 순간이. 첫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떨렸다. 큰 며느리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아기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멀어진 거리가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달랐다.
산부인과에서 큰며느리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다는 내 말에 아기가 잠들었다며 거절했다. 그리고 며칠 뒤 큰아들이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다. 산후조리원 비용 얘기였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해준다면서 우리도 부탁하고 싶다고 2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평소엔 시댁과 거리를 두더니 돈이 필요할 땐 이렇게 연락이 오는구나. 그래도 첫 손주라는 생각에 흔쾌히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멀어졌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도 손주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늘 바쁘다는 핑계, 아기가 아프다는 변명뿐이었다. 돈으로 계산되는 관계, 그것이 우리 사이의 전부였던 걸까? 첫 손주의 돌잔치도 초대받지 못했다. 나중에 사진으로 남아 보았지만 그마저도 큰아들이 몰래 보여준 것이었다. 어머니 민정이가 그러더라고요. 돌잔치는 친정에서만 하기로 했다고. 큰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때도 참았다. 첫 손주라고 보낸 돌반지는 고민정이 직접 고른 것으로 바꿔달라며 돌려보냈다. 백화점 영수증까지 동봉했어서. 그러다 작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현주는 달랐다. 입덧이 심할 때도 나를 찾아와 며칠씩 머물렀다. 내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어머님, 저는 산후조리원 안 가고.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친정엄마는 멀리 계시고.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던가. 나는 기쁜 마음으로 500만 원을 건넸다. 산후조리원도 가고 아기 용품도 사라고. 정현주는 펑펑 울며 고마워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이 몰아쳤다. 큰며느리가 알았다는 듯이 찾아와 따졌다. 왜 작은 집은 500만 원을 주고 자신들은 2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냐고. 어머니,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큰 집인데 이럴 수 있나요? 그 목소리에 담긴 날선 분노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남한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하느냐고. 순간 고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동안 스스로 만든 선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던 걸까.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며느리. 평소엔 남처럼 구는 주제에 받을 것이 있을 때만 가족인 척하는 이중서. 그것이 나를 가장 지치게 했다. 작은 며느리는 출산 후에도 달랐다. 아기를 데리고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왔다. 내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으며 행복해했고 손주를 내 품에 안겨주었다. 어머님, 우리 애기 이름 지어주세요.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가. 나는 며칠을 고민해서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달랐다.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도 남들을 통해 들어야 했다. 이번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요구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며느님, 남인데 왜 돈을 달라고 하시나요? 그 말에 고민정은 할 말을 잃었다. 큰아들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다. 그들이 원한 것은 관계가 아닌 단순한 금전적 이해관계였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두 며느리의 차이는 더욱 선명해졌다. 작은 며느리는 진정한 딸이 되어 주었고 큰 며느리는 더욱 남이 되어갔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유산 문제를 두고 따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 했던가? 그 정이란 건 과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다. 마치 오늘의 이 상황을 위로하듯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은 더욱 쓸쓸해졌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없어지자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작은 며느리 정현주 덕분이었다. 정현주는 매일 아침 전화를 했다. 끼니는 챙겨 드셨는지, 약은 제때 드셨는지, 바쁜 와중에도 잊지 않고 살펴주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을 북적거리게 만들었다. 어머님,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자주 들러서 반찬도 해드리고.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가. 결국 나는 작은 아들네 근처로 이사를 결정했다. 오래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정현주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움직였다. 하지만 큰며느리의 반응은 달랐다. 내가 이사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고민정은 못마땅해했다. 작은 집 근처로 가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나 차라리 중간 지점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쓴웃음이 났다. 평소엔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이사한다고 하니 갑자기 형평성을 따지다니.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남이 사는 곳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사 후 생활은 달라졌다. 정현주는 퇴근길에 들러 반찬을 만들어 주었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머님, 저희 집 열쇠 하나 가지고 계세요. 언제든 오시고 싶을 때 오세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던가. 정현주는 진정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주고 있었다. 반면 큰며느리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다. 이사했다고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다. 손주들 얼굴 보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큰아들 집에 조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민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큰며느리, 친정아버지의 장례식. 당연히 가야 할 자리였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고민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저 부조금만 보내줬으면 하는 눈치였다. 나는 묵묵히 조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장례 내내 고민정은 나를 외면했다. 큰아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잠깐 인사만 건넸을 뿐이다. 그날 밤 작은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 목소리가 힘없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어머님, 제가 지금 가볼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서운한 적이 있었을까? 남편 장례 때도 고민정은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었다.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정현주는 달랐다. 시아버지 장례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켰다. 바쁜 와중에도 휴가를 내고 와서 모든 절차를 도맡아 했다. 문상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나를 살폈다. 장례를 마친 후에도 매일같이 찾아왔다.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까봐 더 자주 들러준다고 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던가.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큰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남이 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 유산 문제를 꺼내자 돌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재산 앞에서는 갑자기 가족이 되고 싶은 건가? 그동안의 시간은, 그동안의 서운함은 어떻게 된 걸까?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내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막내딸 이현이도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이어진 것이 가족일까?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 가족일까?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그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부터 그녀에게 나는 시어머니라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뿐이다. 이제는 정말 선택해야 할 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결정의 순간이 왔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내 눈가의 주름처럼 깊어 보였다. 어머니, 아직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고민정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뒤돌아보니 그녀의 눈빛이 매서웠다. 큰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작은 며느리 정현주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산 문제를 처음 꺼냈을 때부터 예상했다. 큰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그동안 받기만 하려 했던 그녀였으니까. 첫 손주 때 산후조리 원비 200만 원, 둘째 때는 거절당했다고 분개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민구 씨네는 500만 원씩 주시고 저희는 왜 이렇게 차별하시나요? 그때도 이런 식이었다. 평소엔 시댁과 거리를 두더니 돈이 필요할 땐 갑자기 가까워지려 했다. 남이라고 선을 그은 건 그녀였는데 이제 와서 차별이라니. 어머님, 지금 작은 집에만 재산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일까? 억울함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셈법이 어긋날까봐 두려운 걸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다. 작은 아들과 딸에게 집과 예금을 나눠주려고 해. 큰 아들은 제외하고.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고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큰아들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작은 며느리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고민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동안 쌓아왔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남처럼 구는 게 편하다던 그녀가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다니. 며느님, 남이잖아요? 내 말에 고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동안 그녀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인데. 어머니, 큰아들이 입을 열려다 말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차갑게 나를 대했는지. 정현주는 딸처럼 나를 대했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심심할까봐 들러주고. 이사까지 와서 날 보살펴 주었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작은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정말 딸처럼 나를 생각해 주었다. 그게 돈 때문이었다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진 않았을 것이다. 반면 며느님은 내가 언제 며느님 집에 한 번이라도 초대받았던가. 명절에도 오지 않았지. 심지어 내 아버님 장례식에서도 나를 외면했잖아. 고민정의 어깨가 떨렸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들이었다. 그러다 이제 와서 재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가족이라고? 며느님, 그동안 나를 뭐라고 생각했어? 막내딸 이현이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동생들을 위해 항상 참아왔던 큰오빠, 부부에 대한 서운함이 터져 나오는 듯 했다.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고민정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법을 들먹이다니. 정이 어긋난 자리에 법이 무슨 소용일까? 며느님이 원하던 대로 됐네요. 남이 된 거야. 이제 와서 가족 행세는 그만두세요. 창밖에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마치 오늘의 이 순간을 씻어내리려는 듯이. 고민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작은 며느리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정이구나.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더니 그 말이 맞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유산 문제로 가족회의를 했던 그날 이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작은 며느리는 평소처럼 자주 들렀고 막내딸도 변함없이 전화를 했다. 하지만 큰아들 부부의 소식은 없었다. 그러다 내 생일날이었다. 아침부터 작은 며느리가 와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손주들은 할머니 생신이라며 들뜬 목소리로 제잘거렸다. 막내딸도 일찍 와서 집안 곳곳을 꾸미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다. 큰아들과 고민정이었다. 그것도 무릎을 꿇은 채로.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큰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 유산 문제로 날카롭게 따지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재산 앞에서 당당하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명절에도 꼭 오고 집안일도 돕고. 고민정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5해가 넘는 시간 동안 그녀가 만든 그 차가운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며느님, 갑자기 왜 남의 집에 이러고 계세요? 내 말에 고민정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동안 그녀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인데. 주방에서 일하던 작은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막내딸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이 순간이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큰아들의 말이 흐려졌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는 건 알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동안 아내 편에 서서 나를 외면하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민철아,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잖니. 이제 와서 뭘 바꾸겠다는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6의 사내가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고민정의 눈물이 마룻바닥을 적셨다. 진심일까? 연기일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서로가 만든 벽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었으니까. 일어나세요. 무릎 꿇고 있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내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작은 며느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막내딸은 눈물을 훔쳤다.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지 마세요. 며느님이 원하던 대로 우린 이미 남이 됐잖아요. 고민정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의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동안 쌓여온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준 진심이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작은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리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큰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고민정도 일어섰다. 그들의 뒷모습이 현관 너머로 사라졌다. 작은 며느리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다. 어머님, 미역국 다 됐어요. 정현주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정이구나. 굳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아도 매일매일의 작은 진심으로 쌓아온 그 마음이
오늘따라 미역국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다. 마치 우리 가족의 정처럼 시간이 흘러갔다. 큰아들 부부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나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다. 우린 이제 남이에요. 그들이 원하던 대로, 그들이 선택한 대로.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나의 일상을 채워주었다.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다. 딸 이현이도 자주 들렀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다.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큰아들 부부가 이제라도 뉘우치는데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없느냐고. 하지만 가족이란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걸까?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받을 것이 있을 때만 가족이 되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진정한 가족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다. 아침에 깨어나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하고 전화하는 마음. 퇴근길에 잠깐 들러 반찬 한 가지라도 챙겨주는 정성. 바쁜 와중에도 어머님, 같이 드세요 하며 끓여주는 미역국. 그런 소소한 마음들이 모여 가족이 되는 거다. 돈으로, 법으로 가족을 만들 수는 없다. 진심으로, 정성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작은 며느리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에,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에, 막내딸의 투정 섞인 애교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한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고 합니다. 그 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겠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혜와 나이테 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